부모님이 날로 노쇠하는 모습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부모의 자식 걱정이 더 크고 이런 부모-자식 관계 때문에 자식은 자칫 부모가 늙어가는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부모님이 건강 수명을 넘기면서 발생합니다. 요즘 아무리 젊게 사는 시대라고 해도 환갑을 넘기는 순간 체력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무엇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찡한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고 은퇴에 안락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이런저런 약을 먹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병원 출입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으니 자녀들이 더 자주 돌봐줘야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니 잘 보살펴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경제력이 취약해져 자식에게 자주 기대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어린 시절에 강인했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역에서 물러나고 고위를 넘긴 부모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결국 오래 살게 되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돌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62.1%였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0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2년 전보다 2.3% 줄어 첫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돌보고 있는 지인은 자신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부모의 현실이 보기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해에 의해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았듯이 그 또한 자신의 의사보다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깊은 이해가 없고 주위 사람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이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 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상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과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건 자녀가 걱정할까 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씀을 믿으려 하는 건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나 역시 자녀에겐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지낼 만은 해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하세요. 식사를 잘 씹으시는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지, 말기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잘하시던 일이 최근 들어 어려워하시지는 않은지, 설령 문제 해결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섭습니다.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의료의 양서를 작성하세요. 살고 죽는 것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 죽음으로 다시 만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시 만나자는 가족의 말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시지만 면회온 선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 하시고, 또 엄마를 보러 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나 저러나 자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시는 것이 부모니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것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로는 요양원에 입소한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계와 단절되는 건 모두가 같았다고 합니다. 면회와 외출엔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거의 없었답니다. 노인 27명 가운데 한 2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 2번 찾아와 10분 남짓 머물다 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명절에만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양시설에 부모님 모시면 불효인가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 대시니 무리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벌면 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먼저 제도적 변화와 함께 필요한 건 악해인과 가정이 우리 집안의 노년기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기억시온육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하나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대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걸으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과 글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기 환자를 치료했던 어느 의사가 쓴 책에 자녀에게 유언한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는 완치 가능성이 없다면 항암 치료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병원에는 가지 않을 것이며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억지로 영양 공급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죽음의 자기 결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유언했습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차원보다 자기가 당사자일 때를 상정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의외로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온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인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한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한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된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